김소월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 보여주고 있는 김소월이라고 하는 시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 작가에 해당이 되죠. 예, 현대시의 아버지라고 하죠. 예, 어머니, 예, 어머니. 여성적인 시를 썼으니까. 남자예요, 근데. 예, 본명은 김정식이고요. 김소월 시는 일단은 형식상으로 봤을 때 삼음보의 시를 씁니다. 이 삼음보를 가지고, 일곱 글자, 다섯 글자가 반복되고 있는 시를 변형이라고 그러거든요, 변형. 그러니까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약간 자유시화 시켜서 만들어내는 어떤 운율 형성의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시인일 뿐만 아니라 상징주의의 영향을 받아 시를 썼기 때문에 고도의 상징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대시 어떤 시인들보다도 시를 잘 쓰는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그래서 김소월 시는 다 7호조의 삼음보의 시를 씁니다. 김소월 시의 메인은 뭐냐면 이별의 이별. 이제 이별을 가운데다 딱 두고요. 이 이별이 이제 뭐로 인한 이별이냐면 시적 대상의 죽음을 통한 이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내가 떠남이죠, 떠남. 자신이 떠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별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어디로 가는 거냐 특정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랑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를 보면 그냥 단지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시가 있고요. 이별 이후에 그리움을 노래하는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냐면 죽음을 통한 이별을, 그러니까 이별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죽음을 통한 이별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떠나면 생기는 이별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유랑의 생활이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잇고 떠돌아다니는 어떤 민중으로서,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삶을 노래하는 시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김소월 시에선 산유화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삶의 고독을 노래하는 시가 있습니다만, 그 시를 제외하고는 다 이별, 죽음 플러스 이별, 떠남 플러스 이별, 유랑의 삶. 유랑민의 비애 뭐 이런 식으로 시가 주제가 딱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지금 산유화까지 합치면 5가지 정도의 주제로 정리가 되는 시를 씁니다. 그래서 작품의 어떤 난이도에 비해서 작품은 난이도 굉장히 높거든요. 난이도에 비해서 주제는 생각보다 단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시를 어떻게 삼음보가 되는지 한번 끊어가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자, 그래서 삼음보고요. 7글자, 5글자가 나오죠.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자, 7글자, 5글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이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리. 해서 삼음보의 시를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 시를 보면 자,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요. 원래는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원래 이래야 정상이죠.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렇게 읽어야 정상인데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뭐가 사용된 거냐면 행간걸침이라는 기법이 사용이 됩니다. 행간걸침이라는 기법이 사용이 되고요. 행간걸침이라는 게 뭐냐면 한 행이 있고요. 그 다음 행이 있을 때 한 행에서 끝나야 될 내용이 그 다음 행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 행은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행과 분절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올 텐데 이 내용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이 시에서 이런 행간걸침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떠나고 싶지 않은데 떠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런 식으로 낭송을 좀 늘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결국 뭐냐면 이별의 아쉬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별의 아쉬움, 안타까움입니다. 아쉬움과 그 다음에 뭐냐면 내적 갈등이죠. 아, 이거 떠나야 되나 꼭? 라고 하는 내적 갈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행간걸침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가 나오냐면 이별의 아쉬움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뭐를 통해서 이런 내적 갈등이 강조가 되냐면 행간걸침이 아니라 말줄임표예요. 이 말줄임표를 통해서 이런 내적 갈등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1년은 행간걸침을 통해서 내적 갈등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년은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뭐를 통해서? 예, 말줄임표를 통해서 예, 머뭇거리는 장면이 이런 말줄임표를 통해서 압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갈까 그래도 자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점점점 아씨 그립다 말을 할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점점점 아씨 그립다고 말을 할까?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적 갈등이 강조되기 위해서 1년은 행간걸침이 사용되고 2년은 말줄임표가 사용됐다. 이거 집중하시면 돼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면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때 까마귀는 뭐가 되는 거냐면 빨리 가자는 쪽이에요. 서산에 해진다 라는 말이 나오면요, 요거는 뭐냐면 야, 해지기 전에 빨리 출발하자, 빨리 떠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까마귀의 모습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외적 상황이 되는 거죠. 갈 수밖에 없는 외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는 자, 일단은 1차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냐, 외적 상황의 인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떠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외적 상황이죠. 외적 상황을 인식하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 뭐냐면 이거는 결국 까마귀는 밖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 스스로가 내 내면에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예, 결국 이건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로서 지적이니까 오는 거죠. 객관 상관물로서 이건 결국 뭐냐면 화자의 내면이요. 어떤 내면이라고요? 떠나야만 하는 상황을 인식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하고 나오죠. 이때 강물이 나오는데 이 강물이 흐르는 물이에요. 이 강물, 흐르는 물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자연의 섭리죠. 결국은 뭐냐면 이걸 이제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한 운명적 인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황의 운명성. 난 떠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상황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하고 나는데 흐릅디다려는 밑에 나오죠. 흐릅디다 그려, 흐릅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흐릅디다 같은 경우는 하오체의 종결력 높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릅디다 그려의 평안도 사투리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중요한 내용은 또 하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를 보시면 까마귀가 서산을 해준다고 나한테 얘기해주고 있고요. 얘는 또 빨리 따라와 라고 얘기해주기 때문에 둘 다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디테일하게 읽은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죠.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 1년과 2년은 지금 뭐가 나오냐면 화자의 본질적인 내면이 나와요. 화자의 내면적 갈등이 나오죠. 그리고 3년과 4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냐면 화자의 상황인식, 이걸 통해서 결국 뭐가 나오냐면 외적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앞부분에는 뭐가 먼저 나와요? 정서가 먼저 나와요. 그쵸? 정서가 먼저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선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뒷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정경이 나와요. 까마귀가 우는 정경, 강물이 흐르는 정경이 나오죠. 경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시라고 불리우는 게 있죠. 한시. 한시라고 불리는데 한시는 앞부분에 경치가 나오는 선경, 후정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 시는 거꾸로 뭐냐면 선경, 후정이 아니라 선정, 후경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 시는 결국 뭐냐면 반한시, 한시에 반대하는 것. 즉 뭐냐면 이 김소월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민요적인 정서와 민요적인 가락을 충족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요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한시는 귀족적이고 민요는 뭐예요? 서민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소월은 나는 서민적인 작품을 쓰겠다. 그러니까는 한시는 귀족적인 작품이니까 경치를 먼저 얘기하고 정서를 얘기했지만 나는 정서를 먼저 얘기하고 경치를 나중에 얘기하겠다. 봤나? 한시들 원래 이렇게 쓰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갈래를 뒤틀어가지고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요 형태가 또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앞부분에 이 선정 부분이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할 게 많다고 그랬죠, 내가. 이 앞부분에 나온 선정 내용은요. 가만히 봤더니 뭐냐면 세 줄, 네 줄, 다섯 줄, 네 줄, 세 줄, 다섯 줄. 그러니까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다섯 글자로 한 행이 다섯 글자를 넘는 게 없어요.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뭐냐면 굉장히 간결하죠. 그쵸? 예. 호흡이 간결합니다. 일단은.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봤더니 뭐냐면 이게 어떻게 돼요? 7호조라고 하니까 12글자에서
11글자에서 13글자 정도가 한행을 이루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까? 이게 나오니까 여기서는 결국 뭐냐면 얘가 간결하다기보다는 좀 약간 길게 늘어선 거죠. 이걸 장황하다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은 일단은 그냥 뭐 딱히 안 떠오르니까 우리가 길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얘는요, 한 어절 한 어절 읽을 때마다 끊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읽을 때 점점 결국은 낭송의 호흡이 좀 느리죠. 호흡이 굉장히 느린데, 자, 이 뒤에 후반부는요, 길게 들었으니까 한행을 빨리 읽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읽을 때 낭송의 호흡, 속도가 좀 빠르죠. 빠릅니다. 이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 호흡이 느린 거는 그만큼 뭐냐면은, 여기는 뭐예요? 내적 갈등이라고 했잖아요. 일단은 망설이는 거죠. 내적 갈등. 떠날 때 이 망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호흡을 느리게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길게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외적 상황에 서두르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외적 상황이, 이 외적 상황이 굉장히 뭐냐면 서두르는 거죠. 야, 너 빨리 가야 돼. 나 빨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낭송을 빨리 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 이미지, 까마귀나 아니면 강물이라는 이미지를 끌어들여가지고 결국 뭐예요? 예, 부정적 상황인식을 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이기도 하고요. 객관성감을 들여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자, 이제 선경, 후정이라고 하는 원칙을 깨고 선정, 후경이라는 걸 만들어서 구성상의 참신함을 또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뭐가 되는 거냐면 화자의 감정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서를 운율적인 차이를 통해서 낭송의 속도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노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악성, 회화성, 의미성 이 세 가지 측면. 그러니까 시의 3요소가 뭐냐면요. 음악성, 운율, 회화성, 이미지, 그 다음에 의미성, 주제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구조까지, 구성까지 합쳐가지고요. 거의 완벽한 작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